보일러를 너무 세게 틀었나. 거실 안은 후텁지근한 공기가 짓눌러 답답했다. 벽에 걸린 값비싼 유럽풍 벽시계는 초침 소리조차 내지 않아 마치 시간마저 흐르기를 귀찮아하는 듯 숨막히는 정체 속에 갇힌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방금 걸레 한 조각으로 마지막 마루 귀퉁이까지 닦아내고 허리를 펴려는데 익숙한 듯 끈적한 허리, 통증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거실 한가운데 이탈리아산 부드러운 가죽 소파에 박서연은 벨벳 쿠션을 안고 앉아 택배를 뜯는데 열중하고 있었다. 끊임없이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귀에 거슬렸다. 유명 명품 브랜드의 포장 상자 안에는 새 고급 코트가 들어있었다. 부드러운 오트밀 색상이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에서 고급스럽고 몽환적인 빛을 발했다. 여보, 빨리 봐요. 예쁘죠? 이 색깔 정말 기품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녀는 코트를 몸에 걸치고 털 슬리퍼를 신은 채 거대한 전신 거울 앞에서 우아하게 한 바퀴 돌았다. 얼굴에는 숨김없는 만족감과 특이한 향함이 가득했다. 아들 이지우는 그녀 옆에 앉아 수입 사과를 깎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그가 고개를 들자 눈빛에는 거의 흘러넘칠 듯한 애정이 가득했다. 예쁘지? 우리 서연이는 뭘 입어도 예뻐. 완전 선녀가 따로 없네. 그는 조심스럽게 사과 껍질을 끊어지지 않게 한 바퀴 돌려깎고 눈처럼 하얀 과육을 균일한 크기로 잘라 은빛 포크에 찍어 세모이 주듯이 그녀의 입가에 가져다 주었다. 박서연은 파죽색 립스틱을 바른 입술을 벌려 순순히 받아먹었다. 시선은 한순간도 거울 속 자신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마치 완벽한 예술품을 감상하는 듯했다. 나는 그 코트를 바라보았다. 며칠 전 박서연이 무심코 말한 가격은 내 1년치 연금에 맞먹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내가 입은 5년 동안 입어 소매 끝이 해진 낡은 스웨터를 내려다보았다. 가슴속이 손뭉치로 틀어막힌 듯 답답하고 불안했다. 그저 습관처럼 침묵한처럼 그것들은 박서연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히 시킨 배달 음식이었다. 5성급 호텔 수준의 근사한 요리였지만 남은 갈비찜 국물은 이미 기름이 굳어 허연막이 덮여 있었다. 값비싼 본차이나 접시에 끈적하게 붙어 조명 아래서 눈부신 빛을 반사했다. 나는 한 번, 또 한 번 주방으로 그릇들을 날랐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허리 통증이 더욱 선명해졌다. 싱크대에는 금세 작은 산처럼 기름진 그릇들이 쌓여 조명 아래서 불쾌한 빛을 뿜어냈다. 나는 수도꼭지를 틀었다. 차가운 물줄기가 쏟아져 내렸지만 따뜻해질 기미는 전혀 없었다. 나는 잠시 멍하니 냉온수 스위치를 몇 번이나 돌려보았지만 여전히 뼛속까지 시린 물만 나왔다. 나도 모르게 벽에 손을 뻗어 보일러 스위치를 만져보니 액정 화면은 완전히 꺼져 있었다. 서연아, 혹시 보일러를 껐니? 아니면 고장났니? 나는 거실을 향해 소리쳤다. 내 목소리에는 나도 모르게 지친 듯 갈라진 기색이 섞여 있었다. 박서연의 웃음소리가 뚝 멈췄다. 그녀는 소파에서 유유히 일어나 거의단에 닿지 않는 털 슬리퍼를 질질 끌며 주방 문가로 다가왔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문틀의 길에 섰다. 9개의 손톱에 박힌 빨간색 큐빅 네일이 조명 아래서 눈부시게 빛났다. 그녀는 아직 새 코트를 걸치고 있었고 온몸이 걸어다니는 패션 잡지 표지 같았다. 이 기름진 주방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제가 보일러를 꺼뒀어요. 그녀가 입을 열었다. 말투는 오늘 날씨를 이야기하는 듯 담담했다. 껐다고? 나는 이해가 안 가. 나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왜 껐니? 이 많은 기름진 그릇들을 뜨거운 물 없이 어떻게 깨끗하게 씻니? 그녀는 손톱으로 입가에 있지도 않은 음식물 찌꺼기를 톡톡 건드렸다. 시선은 나를 스쳐 지나갔다. 마치 낡은 가구를 심사하듯 훑어보더니 다시 자신의 정교한 슬리퍼로 돌아왔다. 입가에는 희미하게 거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한 달에 몇십만 원이나 가스비가 나오거든요. 어머님은 몸도 튼튼하시고 매일 집에서 활동하시면 혈액순환에도 좋잖아요. 어차피 어머님은 몸도 튼튼하시고 젊었을 때 고생도 많이 하셨으니 찬물로 좀 씻으시면 어때요? 그냥 우리 집을 위해 에너지 절약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녀는 말을 마친 뒤 나에게 스스로는 배려심 깊다고 생각하는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돌아서서 가버리려 했다. 마치 저녁을 밥으로 먹을지 빵으로 먹을지 결정하는 것처럼 사소한 일을 말한 듯 했다. 그 순간 주방의 모든 공기가 응고된 듯 했다. 창밖은 영하 15도의 한겨울이었다. 찬바람이 야수처럼 유리창을 때리며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리고 내 앞에 선 이 여자, 내 며느리는 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당연하다는 듯이 이 가족의 기름때를 똑같이 차가운 수돗물로 씻으라고 말했다. 나는 거실에 이지훈을 보았다. 그는 분명 우리의 모든 대화를 들었을 터였다. 몸이 잠시 굽고 택배를 뜯던 손도 멈췄지만 끝내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리모컨을 들어 TV 볼륨을 한 칸 더 높였다. 귀청을 찢을 듯한 웃음소리가 화면에서 흘러나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내 뺨을 세차게 때리는 듯했다. 화끈거리는 아픔이 밀려왔다. 몸도 튼튼하고 나이 들어도 거뜬하다. 이 몇 글자가 녹슨 칼날처럼 내 마음을 들쑤셨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달 내가 시집 올 때 가져온 낡은 솜니부를 마당에 널었을 때가 생각났다. 박서연은 그것을 보고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게 어느 시대 이불이에요? 어머님은 아직도 이런 걸 덮으세요? 무겁고 안 예쁘고 진드기나 생기기 쉽잖아요. 버려요.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폐품 수거업자를 불러 내 눈앞에서 내 반평생을 함께한 따뜻한 이불을 만원에 처리해버렸다. 그리고는 내게 가볍고 얇은 구스 이불을 사주었지만 덮으면 늘 춥고 마음이 허전했다. 이지훈이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갈비탕을 끓였을 때 박서연은 냄새가 너무 심하다며 자신의 향수 냄새를 방해한다고 싫어했다. 다시는 만들지 말라고 했다. 이지훈이 처음으로 나 때문에 그녀와 다투었을 때 그녀가 어떻게 히스테리컬하게 소리쳤는지도 생각났다. 이지훈, 정신 차려. 지금 당신이랑 평생 살 사람은 나야. 당신 엄마가 아니라고. 이 집은 내 말을 따르거나 아니면 당신 엄마 데리고 나가. 그 후로 이지훈은 나를 위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싱크대 안에 더러운 그릇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주름과 검버섯 가득한 내 손을 보았다. 이 손은 어린 이지훈을 안았고 그의 옷을 기웠으며 이 집을 위해 수십 년을 애썼다. 이제 이 손의 주인인 나에게 이 손은 그저 식탁을 닦는 걸레와 다를 바 없는 존재인 듯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투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 거실의 웃음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그렇게 귀에 거슬리고 또 그렇게 멀게 느껴졌다. 나는 그저 묵묵히 수도꼭지를 들었다. 뼛속까지 시린 냉기가 손끝을 타고 순식간에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마치 수많은 얼음바늘이 골수에 박히는 듯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몸을 떠었다. 기름때는 찬물에 씻기면서 더욱 근질겨졌다. 하얀 기름 덩어리로 뭉쳐 접시에 개졌다. 나는 더 큰 힘을 들여 철수세미로 긁어내야만 했다. 금속이 도자기를 긁는 소리는 날카롭고 귀에 거슬렸다. 하지만 거실의 두 사람은 전혀 듣지 못하는 듯했다. 한 번 한 번 긁어낼 때마다 내 심장을 긁는 듯했다. 관절은 곧 뻣뻣해지고 무감각해져 감각을 잃었다. 다만 뼛속 깊이 파고드는 둔한 통증만이 그들의 존재를 일깨웠다. 나는 내 평온한 심장 소리를 들었다. 아, 에, 떼, 칼. 기정상적으로 선명했다. 그리고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얼음이 깨지는 듯한 맑은 소리가 들렸다. 나는 알았다. 어떤 것은 이 순간부터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것을. 마지막 젓가락까지 씻어낸 뒤
나는 마른 찬으로 그것들을 윤인하게 닦아 살균 건조기에 가지런히 넣었다. 그리고 싱크대를 먼지 한 톨 없이 닦고 바닥은 사람이 비칠 정도로 깨끗하게 닦았다. 주방 전체가 새 것처럼 변했다. 마치 방금 그 무언의 굴욕은 없었던 일처럼. 내 두 손은 이미 빨갛게 붓고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다. 마치 잘 익은 당근 두 개처럼 부어올라 구부리기도 힘들 정도였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시끄러운 거실을 지나 내 방으로 돌아왔다. 방은 북향이었고 작았다. 싱글 침대 하나, 낡은 옷장 하나, 낡은 옷장 하나, 책상 하나가 전부였고 거의 여유 공간이 없었다. 이곳은 이지훈이 결혼한 후 그들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준 곳이었다. 내가 남편과 반평생을 살았던 안방은 이제 박서연의 드레스룸이 되어 있었다. 그녀가 평생 입어도 다 못 입을 옷들로 가득했다. 나는 문을 닫고 바깥의 모든 소음을 차단했다. 방 안에는 불이 켜져 있지 않았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차갑고 맑았다. 나는 창가로 가서 빨갛게 부어오른 내 손을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서 손은 기이한 색을 띠고 있었다. 나는 불을 켜지 않고 그저 조용히 서 있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가 천천히 퍼져나가게 내버려 두었다. 나는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었다. 이 느낌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침대 밑 가장 깊은 곳으로 손을 뻗어 한참을 더듬었다. 차갑고 단단한 물체에 손이 닿았다. 나는 그것을 끌어냈다. 자물쇠가 채워진 낡은 쇠 상자였다. 위에는 얇은 먼지가 쌓여 있었다. 열쇠는 내 목에 빨간 실로 꿰어져 옷 속에 숨겨져 있었다. 수년 동안 한 번도 몸에서 떼어놓은 적이 없었다. 남편은 죽기 전 내 손을 잡고 이 작은 구리 열쇠를 건네주었다. 그는 말했다. 순자, 이게 우리 집안의 뿌리이자 네 부적이야. 기억해. 정말 어쩔 수 없을 때까지는 건드리지 마. 하지만 언젠가 네가 억울하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느낀다면 이걸 열어봐. 네게 든든한 힘이 되어줄 거야. 나는 자물쇠를 열었다. 딸깍 하는 소리가 이 고요한 밤에 유난히 크게 울렸다. 쇠 상자 안에는 금은 보화는 없었다. 몇 가지 물건만 있었다. 가장 위에는 누렇게 바랜 흑백 사진이 한 장 있었다. 내 남편이었다. 그는 순박하게 웃고 있었고 눈빛에는 따스함이 가득했다. 나는 손가락으로 그의 얼굴을 가볍게 쓰다듬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참았다. 나는 사진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여보, 보이지? 이게 우리 착한 아들이야. 다 컸어. 자기 가정도 생겼고 이 늙은 할미는 필요 없나 봐. 사진 아래에는 누런 서류 봉투에 담긴 유언장이 있었다. 남편이 직접 쓴 글씨는 이미 희미했지만 명의의 모든 부동산은 안에 김순자의 개인 소유이며 타인은 간섭할 수 없다는 문구는 여전히 선명했다. 아래에는 공증사무소의 붉은 도장이 찍혀 있어 반박할 수 없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었다. 가장 아래에는 암적색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있었다. 펼쳐보니 소유자 이름 칸에는 내 이름, 김순자, 세 글자가 또렷이 적혀 있었다. 이 120제곱미터짜리 아파트는 나와 남편이 반평생의 저축을 모아 한 푼, 두 푼 마련한 것이었다. 이지훈이 결혼할 때 나는 젊은 부부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어 그들에게 이 집에서 살게 했고 단 한 푼의 돈도 언급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바친 것이 가족이고 돌려받을 것도 가족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보니 내가 틀렸다. 내가 제공한 것은 그저 무료 호텔이었고 나는 뜨거운 물조차 쓸 자격 없는 늙은 청소부였다. 나는 등기부등본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달빛이 그 위에 비치자 세 글자가 빛나는 듯했고 또 내 눈을 태우는 듯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를 찾았다. 예전 이웃집 아들 김민준이었다. 지금은 대형 부동산 중개업소의 에이스 공인중개사로 일 처리도 믿음직했다. 나는 시간을 흘끗 보았다. 새벽 12시 반이었다. 나는 이지훈에게 먼저 전화해서
마지막 기회를 줄까 생각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스쳐 지나갔을 뿐이었다. 거실에서 높여진 TV 볼륨은 이미 내게 답을 알려주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내 감정은 예능 프로그램보다도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망설임 없이 김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몇 번 울리더니 연결되었다. 상대방에게서 잠기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김민준 씨인가요? 저 김순자 아줌마예요. 내 목소리는 매우 평온했다. 나 자신도 이 평온함에 놀랄 정도였다. 떨림 한 점 없이 마치 내일 무슨 반찬을 살지 논의하는 듯 했다. 상대방은 분명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정신을 차렸다. 어이쿠, 순자 아줌마.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혹시 몸이라도 불편하세요? 몸은 아주 좋아요. 나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집을 팔고 싶어요. 전화 저편은 침묵했다. 나는 그의 당황한 표정을 상상할 수 있었다. 아마 내가 늙어 정신이 나갔거나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몇 초가 지나서야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자 아줌마, 농담 아니시죠? 어떤 집을 파세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이요. 네, 이 집이요. 나는 탁자 위에 등기부등본을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다. 요구사항은 하나뿐이에요. 전액 현금으로 최대한 빨리 거래하고 싶어요. 가격은 문제가 아니에요. 대외적으로는 고향 친척이 위독해서 급전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돼요. 나는 그를 위해 의심을 사지 않고 내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설명할 수 있는 이유까지 생각해 두었다. 김민주는 전화 너머로 차가운 숨을 들이켰다. 아줌마, 이거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지훈 씨는 알고 있나요? 혹시 싸우신 건 아니세요? 충동적으로 그러시면 안 돼요. 김민준 씨. 내 목소리가 엄숙해졌다. 이건 내 집이고 내 결정이에요. 내가 김민준 씨를 찾은 건 당신의 전문성을 믿기 때문이에요. 만약 부담스럽다면 다른 사람을 찾아볼게요. 이 반박할 수 없는 단호함에 그는 몇 초간 침묵했다. 그리고는 사무적인 말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순자 아줌마. 제가 잘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날이 밝기 전 동쪽 하늘의 희미한 빛이 막 커튼의 회백색 테두리를 드리울 때였다. 나는 김민준과 아파트 근처 14시간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가 달려왔을 때 눈 밑에는 희미한 푸른 기운이 있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분명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한 걸음에 달려온 듯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잠시 멍하니 있었다. 나는 깨끗하고 단정한 낡은 옷을 입고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은 채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앞에는 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내 표정은 너무나 침착했고 슬픔이나 분노의 기색은 전혀 없었다. 마치 얼어붙은 호수 표면처럼 그 밑에 거센 물결을 짐작할 수 없었다. 순자 아줌마.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빛에 걱정이 가득했다. 정말 생각하신 거예요? 이 집을 이지훈 씨는 알고 있나요? 제가 먼저 이지훈 씨한테 연락해 볼까요? 나는 등기부등본, 신분증, 남편의 유언장 사본을 가방에서 꺼내 그의 앞에 밀어놓았다. 동작은 침착하고 질서정연했다. 서류는 여기 다 있어요. 집은 내 명의로 되어 있고 아무런 문제 없으니 언제든 거래 가능해요. 이지훈 쪽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건 내 결정이에요. 김민주 씨는 오늘 안에 처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말해주면 돼요. 김민주는 서류를 들고 꼼꼼히 확인했다. 공증된 유언장을 보았을 때 그는 이 일의 성격을 완전히 이해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얼굴의 걱정은 전문성과 엄숙함으로 바뀌었다. 아줌마, 이 집은 위치도 좋고 구조도 좋고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어서 시세가 최소 3억 원은 넘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파시면 가격에서 손해를 많이 보실 거예요. 그는 솔직한 아이였다. 아직도 나를 위해 이익을 챙겨주려 애쓰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창밖으로 점점 밝아지는 하늘을 보았다. 그 회백색 하늘은 내 지난 삶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김민준 씨, 내가 급한 건 돈이 아니라 시간이에요. 시세보다 10% 낮은 가격, 즉 2억 7천만 원에 팔게요. 구매자가 오늘 안에 전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오늘 안에 계약서에 서명하면 돼요. 중개수수료는 기존 비율에 추가로 2만 원 더 드릴게요. 밤늦게 연락해서 급하게 처리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에요. 내 말투는 단호했고 심지어 거래하는 듯한 어조까지 띄었다. 그 차분하고 조리 있는 태도에 김민주는 모든 설득을 거두었다. 그는 내가 농담하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인 충동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심사숙고 끝에 내려진 변경 불가능한 결정이었다. 네, 아줌마. 알겠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아줌마의 이 조건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돈 많고 시간 아끼고 싶은 구매자에게는 절호의 기회죠. 마침 제게 지방에서 사업하는 고객이 한 분 있는데 바로 입주 가능한 전에 현금 아파트를 찾고 있습니다. 대출 번거로움을 피하고 싶어 하시죠. 제가 바로 연락해서 오전 중에 집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조율하겠습니다. 마음에 들어 하면 오후에 바로 등기 이전하러 갈 수 있을 겁니다. 이어진 몇 시간 동안 나는 현대도시의 놀라운 효율성을 목격했다. 김민준의 전화는 계속 이어졌고 그의 말은 매우 빨랐으며 논리는 명확했다. 그는 구매자와 회사 법무팀의 시간을 끊임없이 조율했다. 나는 그저 조용히 앉아 이미 식어버린 물 한 잔을 마셨다. 마치 바깥 세상에서 온 방관자처럼 내 운명이 빠르게 재편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오전 10시 김민주는 구매자가 집을 보러 오겠다고 알려주었다. 나는 그 집으로 돌아갔다. 이지훈과 박서연은 이미 출근하고 없었다. 텅 빈 집 안에는 아직 그들의 지난밤 흔적이 남아 있었다. 공기 중에는 심지어 박서연의 값비싼 향수 냄새까지 감돌았다. 나는 모든 창문을 열어젖혔다. 차가운 아침 바람이 쏟아져 들어와 이 모든 것을 흩어버리게 했다. 구매자는 중년 부부였다. 매우 약삭빠르게 보였다. 그들은 집 안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집의 관리 상태에 매우 만족해했다. 김민준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을 말하고 집 주인이 가족의 위독으로 급하게 팔고 싶어 바로 등기 이전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설명하자 그들의 눈은 빛났다. 망설임이나 흥정 없이 남편은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렸다. 30분 뒤 우리는 다시 부동산 중개업소로 돌아와 계약서를 인쇄하고 조항을 확인한 후 서명하고 지장을 찍었다. 내가 계약서 매도인 칸에 김순자 세 글자를 한 획 써 내려갈 때 내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나는 마치 지난밤 박서연의 경멸하는 얼굴과 이지훈이 TV 볼륨을 높이던 소리를 듣는 듯했다. 내가 서명한 모든 획은 그런 상과의 단절을 의미했다. 내가 서명한 것은 단순한 매매 계약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전반생의 속죄이자 내 후반생의 통행증이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금 입금 확인서를 받은 후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다. 구매자는 시원시원하게 오후에 바로 은행에서 전액 입금 및 투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나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하여 하룻밤 더 머물고 다음 날 아침에 인계하기로 했다. 그들은 아마 내가 이 추억 가득한 집과 마지막 작별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 자신만이 알았다. 내가 남은 이유는 한편의 연극의 서막을 보기 위함이었다. 비록 주인공이 등장할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겠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닐 집으로 돌아왔다. 햇살이 거대한 통유리 창을 통해 들어와 마루에 밝은 빛을 드리웠다. 공기 중에는 미세한 먼지가 떠다녔다. 박서연이 먼지 한 톨 없이 관리했던 이 집은 곳곳에서 정교하면서도 차가운 낯설음을 풍겼다. 그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에 앉으면 늘 온몸이 불편했다. 주름이라도 생길까봐 조심스러웠다. 그 거대한 홈시어터에서는 늘 내가 이해할 수도
익숙하지도 않은 프로그램만 재생되었다. 그 오픈 키친에는 내가 이름조차 모르는 온갖 값비싼 주방 기구들이 가득했고 망가뜨릴까봐 감히 쉽게 사용하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그 속에 조심스럽게 살아가던 손님일 뿐이었다. 나는 내 작은 방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둔 여행 가방을 꺼냈다. 짐을 싸기 시작했다. 옷잔에는 박서연이 버린 옷 몇 벌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엄마, 맨날 그런 촌스러운 옷만 입지 말고 이거 입어요. 라고 말하며 내게 건넸지만, 가격표도 떼지 않은 채였다. 그녀의 경멸다. 그녀의 경멸하는 눈빛은 마치 이건 내가 안 입는 거니까 당신이나 입어라고 말하는 듯했다. 나는 그 옷들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화장대 위에는 박서연이 쓰다가 남은 스킨케어 샘플들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이거 어머님 쓰세요. 어차피 저는 안 쓸 거예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것들을 가지런히 한쪽으로 밀어놓고 내가 십수년 동안 써온 낡은 빗만 챙겼다. 빗은 이미 닳아 있었다. 내 손에 쥐니 세월의 온기가 느껴졌다. 남편의 거칠고 따뜻한 손바닥 같았다. 나는 그들이 준 것은 그 어떤 것도 가져가지 않았다. 심지어 슬리퍼 한 켤레, 수건 한 장도. 나는 내 새로운 삶에 이 차가운 기억을 떠올리게 할 어떤 것도 사고 싶지 않았다. 심지어 몇 년 동안 써온 휴대폰 유심칩도 꺼내 부러뜨려 쓰레기통에 버렸다. 나는 이미 새 상자 안에 새로운 유심칩을 준비해 두었다. 그 번호는 아무도 몰랐다. 나는 오직 내 과거만을 가져갔다. 나는 남편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부드러운 천으로 싸서 여행 가방의 가장 깊은 곳에 넣었다. 그리고 작은 보석함. 그 안에는 금 귀걸이 한 쌍이 있었다. 남편이 내게 준 첫 선물이었다. 은팔찌 하나는 어머니의 유품이었다. 이 물건들은 값비싸지 않았지만 나의 뿌리이자 나의 추억이었다. 여행 가방을 다 싸고 난이 텅 비어 있었다. 얇은 한 겹뿐이었다. 내 반평생 동안 진정으로 내 것이었던 것은 겨우 이 정도였던 것이다. 나는 여행 가방의 지퍼를 닫고 마지막으로 이 반평생을 고생하게 만든 이곳을 흘끗 보았다. 심지어 안방문 앞까지 가보았다. 그들의 방문은 닫혀있지 않았다. 안에는 닫혀있지 않았다. 그들의 방문은 닫혀있지 않았다. 안에는 박서연이 자랑스러워하는 줄지어 걸린 명품 가방과 옷들이 햇살 아래서 값비싼 빛을 냈다. 내 눈빛에는 미련 한 점 없었다. 오직 쿨가분한 평온함만 있었다. 잘 가.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이 집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다. 이곳에서 억울함을 참고 살며 자신답지 못했던 김순자에게 하는 말이었다. 오후에 은행에서 모든 절차를 마친 후 휴대폰 문자 메시지에 찍힌 길고 긴 입금 내역의 숫자들을 보아도 내 마음은 아무런 동요도 잃지 않았다. 그 돈은 내게 재산이 아니었다. 그저 한 장의 배표, 이 바다를 떠나게 해줄 배표일 뿐이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바로 여행 가방을 끌고 기차역으로 향했다. 대합실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모두 바쁜 걸음이었다. 나는 한 구석에 앉았다. 잊힌 먼지 한 톨처럼. 나는 가장 가까운 시간에 고향으로 가는 완행열차표를 샀다. 하루하고도 감을 꼬박 달려야 하는 열차였다. 나는 과거와 작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휴대폰이 웅 하고 울렸다. 이지훈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다. 엄마, 저녁 뭐해? 나는 그 몇 글자를 아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한때 이 문장은 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바쁜 시작을 의미했고 집에 온 길을 의미했다. 하지만 지금은 차가운 농담처럼 지난밤의 뼛속 시린 한기를 상기시킬 뿐이었다. 나는 무표정하게 그의 대화창을 열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시 멈췄다. 어릴 적 그가 고열에 시달리며 나를 꼭 안고 엄마,
하고 끊임없이 부르던 모습이 떠올랐다. 처음 월급을 받아 내게 사준, 비록 몸에 맞지 않았지만 따뜻했던 스웨터도 생각났다. 그가 스스로 번첫 달 월급으로 사준 것이었다. 마음속은 여전히 찢기는 듯 아팠지만 이내 박서연의 격렬하는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리고 이지훈이 모든 것을 묵인하던 그 뒷모습, 높여진 TV 볼륨, 나를 그의 세상 밖으로 격리시키던 벽. 마음속의 그 작은 부드러움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나는 오른쪽 상단을 눌러 차단을 눌러 차단을 눌러 차단을 선택했다. 그리고 박서연의 프로필 사진을 찾았다. 보정되어 활짝 웃는 꽃 같은 그녀의 사진. 똑같은 작업을 반복했다. 이 모든 것을 마치자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창밖의 도시 풍경이 빠르게 뒤로 물러났다. 높이 솟은 빌딩들, 화려한 네온사인들, 모두 나와는 상관없는 낡은 꿈처럼 멀리 뒤로 사라졌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완전한 자유와 홀가분함을 느꼈다. 내 몸은 차가운 기차 창문에 기대어 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나는 알았다. 기차가 향하는 곳은 그 낡은 시골집이 아니라 내 후반생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나는 눈을 감았다. 기차가 흔들리는 대로 몸을 맡겼다. 지난 수십 년의 인생이 빨리 감기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 모든 희생, 그 모든 인내, 그 모든 억울함이 기차의 괴눈과 함께 점점 멀어져 희미해졌다. 나는 심지어 이지훈에 대한 내 사랑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던 것은 아닌지 간성하기 시작했다. 그를 너무 잘 돌봐줘 그는 받는 것에 익숙해졌고 감사할 줄 모르게 되었다. 나는 그것이 모성애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그를 망치고 나 자신마저 망치게 한 맹목적인 집착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너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네 심장을 꺼내주어도 더럽다고 싫어할 것이고 너를 사람에게는 네 심장을 꺼내주어도 더럽다고 싫어할 것이고 날은 점점 어두워졌다. 기차 창문에는 내 늙은 얼굴이 비쳤다. 나는 그 흐릿하고 평온한 눈을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나는 이지훈의 엄마나 박서연의 시어머니로서가 아니라 김순자로서 나 자신을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미소 지었다. 김순자, 환영해. 집에 온 것을. 하루하고도 밤이 지난 후 기차는 마침내 익숙하면서도 낯선 작은 역에 도착했다. 나는 여행 가방을 끌고 시골길을 걸었다. 공기 중에는 흙과 식물의 향기가 가득했다. 도시의 매연 섞인 냄새와는 확연히 달랐다. 햇살이 따스하게 몸에 쏟아져 내렸다. 몸속 마지막 한기마저 흩어버리는 듯했다. 낡은 집은 십수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다. 대문 위의 노스의 손잡이는 이미 녹슬고 얼룩덜룩하여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열쇠로 한참을 돌리자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마당에는 사람 키만큼 자란 잡초가 가득하여 돌길을 거의 완전히 덮고 있었다. 이곳은 나와 남편이 직접 지어 집이었다. 집은 옛날식 기와집이었다. 회색 벽에는 넝쿨이 휘감겨 있었고 심지어 창문 하나는 깨진 유리 때문에 마치 감겨 있었고 심지어 창문 하나는 깨진 유리 때문에 마치 감겨 있었고 벽돌 한 장, 기와 한 조각마다 우리의 땀과 희망이 배어 있었다. 나는 뻑뻑한 문을 밀고 들어갔다. 오랫동안 묵은 냄새가 확 풍겨왔다. 먼지와 낡은 나무가 섞인 냄새였다. 먼지 가득한 창문을 통해 햇살이 들어와 공기 중에 몇 줄기 빛기둥을 드리웠다. 수많은 미세한 먼지들이 빛기둥 속에서 위아래로 춤추듯 날아다녔다. 방 안의 가구들은 모두 흰 천으로 덮여 있어 마치 침묵하는 유령들 같았다. 모든 것이 나와 남편이 떠날 때 그대로였다. 나는 짐을 내려놓았다. 슬픔이나 불평은 전혀 없었다. 나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청소를 시작했다. 마당을 쓸고 탁자를 닦고 문과 창문을 씻었다. 가구를 덮었던 흰 천들을 하나하나 걷어내 깨끗이 빨아 마당의 늙은 뽕나무 아래에 널었다.
햇살 아래서 그 흰 천들이 바람에 나부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깃발 같았다. 나는 마치 이 집의 먼지를 닦는 것이 아니라 내 전반생에 쌓인 모든 억울함과 그늘을 닦아내는 듯했다. 먼지 한 조각을 닦아낼 때마다 마음속이 한결 밝아졌다.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자 낡은 집은 마침내 활기를 되찾았다. 여전히 소박했지만 깨끗하고 밝았다. 저녁 무렵 나는 마당의 돌 의자에 앉아 노을이 하늘을 따뜻한 주황색으로 물들이는 것을 바라보았다. 이웃집 지붕에서 굴뚝 연기가 피어오르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몇 번 들려왔다. 이 비로소 사람 사는 세상의 온기였다. 옆집 박정숙 이모님이 인기척을 듣고 따뜻한 호박죽 한 그릇을 들고 오셨다. 그분도 혼자 사시는 노인이었다.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모두 타지에 있었지만 자신을 잘 돌보며 활기차게 사셨다. 마당에는 꽃과 풀이 가득했고 삶을 즐기는 모습이었다. 순자야, 정말 너 돌아왔구나. 그분은 놀란 듯 나를 보더니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도시에서 잘 살더니 왜 갑자기 돌아왔어? 보아하니 저번보다 얼굴색도 훨씬 좋아졌네. 네, 정숙 언니. 돌아왔어요. 나는 웃으며 그분이 건넨 그릇을 받았다. 손바닥에서 마음속으로 따뜻함이 전해졌다. 도시가 너무 답답했어요. 세상 같았다고 할까? 역시 우리 시골이 조용하고 편안하네요. 이제 안 떠날 거예요. 나는 도시에서의 내 경험을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내 상처였고 남에게 굳이 드러낼 필요는 없었다. 박정숙 이모님도 눈치 빠른 사람이었다. 더 이상 묻지 않고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돌아온 건 잘했어. 잘했어. 혼자 밖에 있으면 힘들지. 집에 오면 우리 같은 늙은 이웃들이 옆에 있어줄 거야. 봐, 나도 혼자 잘 지내고 있잖아. 내일은 내가 마당 잡초 뽑는 것 좀 도와줄게. 우리 밭 일구어 채소 좀 심자. 그날 밤은 유난히 편안하게 잠들었다. 차가운 말도 억압적인 공기도 없었다. 오직 창밖의 벌레 소리와 은은한 풀향기, 그리고 박정숙 이모님이 가져다 주신 호박죽의 온기만이 있었다. 나는 낡은 나무 침대에 누워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집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알았다. 내가 가장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내가 시골의 평화로운 삶을 누리는 동안 나는 저 멀리 도시에서 또 다른 폭풍이 격렬하게 몰아치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었다. 이지훈과 박서연은 아마 저녁 6시 반쯤 집에 도착했을 것이다. 박서연은 아마 차 안에서 오늘 일에 대해 불평하거나 주말에 어디로 쇼핑 갈지 계획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습관적으로 새로 산 명품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려고 했을 것이다. 열쇠를 꽂았지만 아무리 돌려도 잠금 장치가 움직이지 않았다. 뭐야? 이 낡은 문짝. 엄마가 또 고장낸 거 아니야? 그녀는 짜증스럽게 불평하며 가방을 이지훈에게 던지고 그에게 시도해보라고 했을 것이다. 이지훈은 한참을 시도했지만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의아한 듯 현관문의 렌즈를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텅 비고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이상하네. 엄마가 집에 없나? 불도 안 켜져 있고. 이때 그는 아마 문 옆벽에 붙어있는 작고 새하얀 스티커를 발견했을 것이다. 그것은 전문 열쇠 수리업체의 광고였지만 그 위에는 매직으로 서툴지만 또렷한 글씨가 쓰여 있었다. 주택 매매 완료. 새집 주인 위임. 관계자 외 출입 금지. 박서연의 비명 소리는 아마 아파트 전체를 뒤흔들었을 것이다. 무슨 소리야? 주택 매매 완료라니? 누가 쓴 거야? 어떤 미친놈이 함부로 이런 걸 붙여? 그녀는 그 종이를 한 손으로 찢어 뭉쳐 바닥에 내던졌을 것이다. 그녀는 미친 듯이 내게 전화를 걸었을 것이다. 고객님이 거신 전화는 현재 연결이 어렵습니다. 차가운 시스템 안내음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을 것이다. 그녀는 화가 나 이지훈에게 돌아섰을 것이다. 당신 엄마한테 전화해. 빨리. 분명 또 심술 부리는 거야. 정말 갈수록 심해지네. 이지훈은 내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똑같은 결과를 얻었을 것이다. 차단당했어.
그는 중얼거렸을 것이다.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차단? 이 망할 늙은 할머니가 뭘 하려는 거지? 자기가 누구라고? 미쳤나 봐. 박서연의 분노는 극에 달했을 것이다. 그녀는 문을 발로 차고 하이힐 굽으로 문을 세차게 내리찍었을 것이다. 때리는 동시에 욕설을 퍼부었을 것이다. 문 열어. 김순자. 문 열라고 반항하려는 거야? 이웃들이 놀라 문을 열고 머리를 내밀어 구경했을 것이다. 그들은 평소 화려하고 빛나던 박서연이 지금은 미친 여자처럼 머리가 헝클어지고 얼굴이 일그러진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결국 소음에 지친 이웃이 경찰에 신고했고 아파트 경비원도 불려왔을 것이다. 경비대장은 나를 알고 있었다. 그는 장부를 들고 그들에게 말했을 것이다. 오늘 오전 이 집의 전 소유주, 즉 내가 새 집주인과 중개인과, 즉 내가 새 집주인과 주차장 명의 이전까지 변경되었다고. 이 집은 법적으로 그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경찰이 도착한 후에는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의 합법성을 확인하고 박서연에게 타인의 재산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될 것이라고 경고했을 것이다. 그 순간 박서연의 욕설은 뚝 멈췄을 것이다. 이지우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넋 나간 듯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했을 것이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 그들은 마침내 깨달았을 것이다. 이것은 장난도 아니고 쉽게 달랠 수 있는 심술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심술 부리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그들을 포기한 것이었다. 공포가 지나간 후에는 현실적인 궁핍이 닥쳐왔을 것이다. 그들은 집에 들어갈 수 없었다. 모든 옷가지 사료, 현금이 다시는 열리지 않은 문 뒤에 갇혀 있었다. 박서연의 휴대폰은 분노에 찬 전화 통화로 금세 방전되었을 것이다. 이지훈의 휴대폰 배터리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그들의 인생처럼 위태로웠다. 마치 그들의 인생처럼 위태로웠다. 박서연의 지갑에는 아마 신용카드 몇 잔이 있었겠지만, 지난 주말에 최신용 카드 몇 잔이 있었겠지만, 이지훈의 월급 카드는 박서연의 휴대폰 결제에 연동되어 있었고, 박서연의 은행 카드 비밀번호는 이지훈이 한 번도 알지 못했다. 그들 둘의 현금을 모두 합쳐도 2만 원도 채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가니 호텔에 묵을 돈조차 없었다. 박서연은 자신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을 것이다. 평소 함께 애프터눈 티를 마시고 쇼핑하던 친구들. 그녀가 갈 곳이 없어 잠시 머물 곳을 빌려달라고 하자 모두 온갖 이유를 대며 거절했을 것이다. 어머, 아쉽게도 오늘 우리 남편이 출장 갔다 와서 집이 좀 불편해. 우리 집이 너무 작아서 방이 하나뿐이야. 도저히 잘 수가 없어. 서연아, 네 시어머니 정말 너무 심하시다. 하지만 우리 집안일에 우리가 끼어들기도 좀 그렇고. 네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그녀의 평소 오만함과 냉정함이 이 순간 모두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을 것이다. 아무도 이 곤경에 처한 부부를 받아주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을 것이다. 부모님은 이지훈에게 전화했을 것이다. 전화 속에는 미로는 없고 비난만이 난무했을 것이다. 이지훈,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 딸이 너 따라가서 이제 집도 없어졌잖아. 네 엄마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너 정말 무능한 남자야? 내가 말하는데 이 일 제대로 처리 못하면 우리 딸이랑 헤어져. 이지우는 억지로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친척들은 모두 그가 아내에게 꼼짝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박서연의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다. 누구도 불똥이 튀는 것을 원치 않아 모두 핑계를 대며 거절했다. 한 명의 먼 친척만이 전화 너머로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훈아, 네 엄마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억울함이 쌓였으면 그런 결정을 내렸겠니? 잘 반성해봐라. 밤은 점점 깊어졌다. 칼날 같은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들은 갈 곳이 없어 24시간 식당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가게 안의 창백한 불빛은 그들의 초췌한 얼굴을 비추었다. 박서연은
더 이상 자신의 우아한 모습을 유지할 수 없었다. 화장은 번졌고 머리카락도 엉망이었다. 그녀는 히스테리컬하게 이지훈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다 당신 때문이야. 이 무능한 바보. 당신 엄마가 집을 팔았는데 당신은 찍소리도 못해? 당신 남자 맞아? 이지훈도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불만이 마침내 폭발했다. 그분은 내 엄마야. 당신이 그분한테 찬물로 설거지하라고 했을 때 그분이 내 엄마라는 생각은 안 했어? 당신은 매일 그분을 가정부처럼 부려먹고 언제 그분을 존중해줬어? 이제 일이 터지니까 다 내 탓이야. 내가 그분을 존중 안 했다고? 내가 옷 사주고 스킨케어 사줬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그분 자신이 고집이 세서 나랑 맞서려고 한 거잖아. 당신이 사준 것들이 그분이 원했던 것들이야? 그건 당신이 버린 것들이잖아. 당신 마음속에 그분을 어른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어. 그저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그것은 그들이 결혼한 이래 처음으로 그렇게 격렬하게 다투는 모습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비난하며 사랑이라는 겉모습 아래 숨겨져 있던 모든 상처를 들추어냈고 가장 악독한 말들을 서로에게 퍼부었다. 식당의 다른 손님들은 모두 이상한 눈빛으로 그들을 쳐다보았고 종업원도 다가와 조용히 해달라고 주의를 주었다. 그들은 마치 유리 어항에 던져진 두 마리의 금붕어처럼 서로의 추악함을 관람하고 있었다. 다툼 후에는 길고 긴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창밖의 한겨울 밤보다도 차가웠다. 그날 밤 창밖은 영하 15도였다. 그들은 마침내 진정한 얼음이 무엇인지 몸소 체험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추위만이 아니었다. 갈 곳 없는 절망과 치밀한 관계가 무너진 후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였다. 이틀 후 먼지투성이 택시 한 대가 내 낡은 집대문 앞에 섰다. 이지훈과 박서연이 차에서 내렸다. 초췌한 모습에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그들은 이틀 전 출근할 때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고 이미 구겨지고 패스트푸드점 기름 냄새가 났다. 머리카락도 기름져 두피에 달라붙어 있었다. 마치 두 명의 몰락한 노숙자 같았다. 그들은 분명 온갖 방법을 동원했을 것이다. 아마 직장 동료에게 돈을 빌렸거나 해서 겨우 차비를 마련해 수소문해서 찾아왔을 것이다. 나는 마당에서 새로 일곤 밭에 물을 주고 있었다. 인기척을 듣고 몸을 일으켜 평온하게 그들을 바라보았다. 마치 낯선 손님 두 명을 보는 듯했다. 박서연은 나를 보자마자 10수 초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는 아마 겨우 몇 년 만에 내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했다고는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거친 무명옷을 입고 밀짚 모자를 쓰고 있었다. 얼굴에는 비록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눈빛은 맑고 평온했으며 허리도 꼿꼿했다. 도시에서 살 때 뼛속 깊이 박힌 피로함과 기구람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얼굴에 내가 본 적 없는 과장된 슬픈 표정을 지었다. 엉엉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울면서 나에게 달려왔다. 그 울음소리는 처절했지만 진정성은 반도 되지 않았다. 마치 정교하게 연출된 연극 같았다. 엄마, 저희가 드디어 엄마를 찾았어요.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가실 수 있어요? 저희는 너무 걱정돼 죽는 줄 알았어요. 그녀는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내가 몸을 옆으로 피해버렸다. 그녀는 허탕을 치자 아예 흙푸성이 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마치 시골 장례식장에서 전문적으로 곡을 하는 사람 같았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엄마한테 대들지 말았어야 했는데, 찬물로 설거지하라고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저를 때리세요. 욕하세요. 제발 저희랑 같이 돌아가 주세요. 그 집은 엄마 없으면 안 돼요. 이지훈이 뒤따라왔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쿵 하고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거의 30살이 된 남자가 이웃들 앞에서 그렇게 꿋꿋이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엄마,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아들 노릇을 제대로 못했어요.
엄마와 서연이 관계를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어요. 저는 개자식이에요. 인간도 아니에요. 서연이를 용서 못하셔도 저까지 버리시면 안 돼요. 저는 엄마 친아들이잖아요. 엄마가 저를 이렇게 키우셨는데 어떻게 그냥 버릴 수 있어요. 저희는 이제 살 곳도 없어요. 제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들의 울음소리와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모습은 금세 옆집 이웃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박정숙 이모님도 소리를 듣고 나오셨다. 눈살을 찌푸리며 눈앞에 황당한 광경을 보았다.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바닥에 무릎 꿇은 아들과 바닥에 주저앉아 떼쓰는 며느리를 보았다. 나는 그저 시끄럽고 어이가 없었다. 이 지경이 될 줄 알았다면 왜 그랬을까? 너희들이 내 존엄을 짓밟았을 때 언젠가 내게 무릎 꿇고 빌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을까? 이 눈물은 나를 위해 흘리는 것일까? 아니면 잃어버린 그 집을 위해 흘리는 것일까? 답은 명백했다. 나는 손에 든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천천히 대문으로 걸어갔다. 이웃들의 손가락질과 수군거림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나는 끼익 소리를 내는 낡은 나무 대문을 열었다. 하지만 내 몸으로 문을 막아 그들이 들어올 생각은 없었다. 내 시선은 무릎 꿇은 이지훈을 넘어 바닥에서 콧물과 눈물을 범벅하며 오는 박서연에게로 향했다. 나는 평온하게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다. 박서연,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돼. 네 눈물은 내게 한 푼의 가치도 없어. 너는 나를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야. 그 집을 안타까워하는 거지. 네 명품 가방들을 둘 곳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거지. 네가 오는 건 나라는 시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네 아들 카드를 마음껏 긁으며 화려하게 살 수 없게 된 것을 오는 거야. 그녀의 울음소리는 목이 졸린 듯 뚝 멈췄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보았다. 그녀는 늘 침묵하고 말없이 당하기만 하던 그 늙은 할머니가 자신의 속마음을 이렇게 꿰뚫어 볼 줄은 몰랐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고개를 숙여 이지훈을 보았다. 일어나. 사나이 무릎은 황금보다 귀한 법. 내게 무릎 꿇지 마. 나는 받을 자격도 없고 여기에서 나를 창피하게 만들지 마. 네 아버지가 지하에서 이 비굴한 모습을 보면 화병 나서 무덤에서 뛰쳐나올 거야. 이지훈의 몸이 떨렸지만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들고 애원하는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엄마, 제발 저희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 월급 카드도 다 엄마한테 맡기고 집안일도 다 엄마 말씀 들을게요. 나는 그의 말을 잘라버렸다. 이지연, 내가 묻는다. 그때 그 찬물 차가웠니? 그는 멍하니 있었다. 내가 이런 질문을 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 물은 내 손에만 부어진 게 아니었어. 내 마음속 마지막 불씨마저 꺼버린 물이었지. 네 아내가 나보고 몸도 튼튼하고 거뜬하다고 했을 때 너는 옆에서 가만히 있었지. 그래, 이제 너희 차례야. 너희도 한번 느껴봐. 집 없이 맞는 겨울이 정말 거뜬한지 아닌지. 한 달에 몇십만 원 나오는 가스비가 비싸다고 생각했지? 좋아. 내가 집을 팔았으니 너희는 앞으로 가스비 낼 필요 없어. 네 아내는 조용한 걸 좋아하고 내가 만든 음식 냄새가 싫다고 했지? 내가 떠났으니 이 세상 모두 조용해졌네. 봐. 내가 너희 소원 다 들어준 거 아니니? 내 말은 망치 같았다. 한 글자 한 글자 그의 심장을 세 차례 때렸다. 박서연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새하얘졌고 이지훈의 눈빛은 애원해서 절망으로 변했다. 엄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 고칠게요. 앞으로 꼭 효도할게요. 맹세해요. 이지훈은 다급하게 말하며 손까지 들었다. 고친다고? 나는 살짝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비애가 서려 있었다. 늦었어, 이지훈. 어떤 것은 한 번 부서지면 부서진 거야. 다시 붙일 수 없어.
너희는 가스비가 비싸다고 불평했지? 좋아. 내가 집을 팔았으니 너희는 앞으로 가스비 낼 필요 없어. 네 아내는 조용한 걸 좋아하고 내가 만든 음식 냄새가 싫다고 했지? 내가 떠났으니 이 세상 모두 조용해졌네. 내가 너희 소원 다 들어준 거야. 나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만 원짜리 지폐 10장을 세었다. 나는 그 돈을 이지훈 앞에 내밀었다. 받아. 이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받으려 하지 않았다. 받으라고. 나는 그 돈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돈이야. 너희 둘이 살 곳을 찾아 정착하고 서울로 돌아갈 차표 2장 사. 앞으로는 나를 찾아오지 마. 우리 모자간의 정은 그 찬물 한 그릇에 이미 얼어붙어 사라졌어. 인연은 여기까지야. 각자 잘 살아. 기억해. 너희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야. 앞으로의 날들이 좋든 나쁘든 다 스스로 감당해야 해. 말을 마친 나는 그들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서서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쾅 하고 대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다. 문 밖은 죽은 듯한 정적. 이내 박서연의 더욱 처절한 울부짖음과 이지훈의 절망적인 문 두드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는 엄마 하고 울부짖었다. 나는 차가운 문에 기대어 그 소리들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세월은 마당의 수로처럼 조용하고 느리게 흘러갔다. 이지훈과 박서연은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 아마 그만 원짜리 돈으로 인한 단절이 내 결심을 완전히 이해시켰을 것이다. 아니면 그들은 더 이상 내게 와서 비극적인 연극을 펼칠 기력과 돈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나는 집을 판 돈의 일부로 마을 공사팀을 고용해 낡은 집을 안팎으로 완전히 수리했다. 도시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인테리어는 추구하지 않았다. 그저 벽을 하얗게 칠하고 바닥을 평평하게 깔고 밝은 나무 문과 창문을 달았다. 나는 특히 구들장 난방과 최고의 온수 시스템을 설치했다. 이번 겨울에는 더 이상 추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잡초가 무성했던 마당이었다. 나는 사람을 고용해 담장을 새로 쌓고 땅 몇 조각을 개간했다. 박정숙 이모님과 함께 읍내장터에 가서 온갖 종류의 꽃씨와 채소 모종을 사왔다. 벽 쪽에는 해바라기를 한 줄 가득 심었다. 나는 해바라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늘 태양을 향해 그렇게 뜨겁게,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간다. 마치 내가 내 후반생을 살고 싶은 모습처럼. 그 푸른 새싹들이 하루하루 땅을 뚫고 나와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며 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만족감을 느꼈다. 이것은 생명의 기쁨이었다. 어떤 돈과 물질로도 대체할 수 없는. 삶은 바쁘고 충만해졌다. 나는 매일 아침 새소리에 눈을 뜨고 나당으로 나가 꽃과 채소를 돌보았다. 다 먹지 못하는 채소는 박정숙 이모님처럼 온갖 종류의 장아찌와 김치를 만들었다. 놀랍게도 내가 만든 장아찌는 맛이 기가 막혔다. 어머니에게서 전수받은 독특한 맛, 새콤달콤하고 아삭했다. 박정숙 이모님은 맛보더니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인터넷에 팔아보라고 권했다. 나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마을에서 컴퓨터를 아는 대학생에게 부탁해 온라인 상점을 열었다. 이름은 순자 엄마네 반찬이라고 지었다. 그에게 부탁해서 사진도 몇 장 찍었다. 햇살 아래 이슬방울이 맺힌 오이. 내가 직접 장아찌를 담그는 과정. 뜻밖에도 순수하고 정직한 재료와 정통적인 맛. 그리고 순수 수제 무첨가 덕분에 내 작은 가게는 서서히 입소문이 났다. 심지어 타지에서 온 단골 손님들은 어릴 적 할머니 집 맛이 난다고 댓글을 남겼다. 나는 매일 채소를 따고 씻고 절이고 포장하고 발송하느라 바빴다. 힘들었지만 마음은 꿀처럼 달콤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부속물이 아니었다. 더 이상 부엌에만 매달리던 가정부가 아니었다. 내 사업이 생겼다. 나는 내 두 손으로 나만의 가치를 창조하고 있었다.
매달 은행 통장에 직접 번 돈이 들어오는 것을 보며 지난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든든함을 느꼈다. 내 얼굴에는 웃음이 점점 더 많아졌다. 이웃들은 모두 순자 아줌마가 10살은 젊어진 것 같다고 온몸이 빛난다고 말했다. 나는 알았다. 젊어진 것이 아니었다. 살아난 것이었다. 어느새 또 가을이 왔다. 마당의 해바라기는 한창이었다. 황금빛 꽃잎이 무거운 듯 고개를 숙이고 밝은 웃음꽃처럼 가을 햇살 아래 흔들렸다. 나는 대나무 의자를 마당 한가운데 놓고 햇볕을 쬐며 방금 따온 국화로 국화차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정숙 이모님은 옆에 앉아 우리 둘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공기 중에는 꽃과 풀, 햇살이 섞인 향기가 가득했다. 내 온라인 상점은 점점 더 잘 되고 있었다. 나는 심지어 이웃집의 빈 땅을 빌려 규모를 확장할까 하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 돌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이 갑자기 웅웅하고 울렸다. 들어보니 모르는 번호에서 옮긴 문자 메시지였다. 눌러보니 이지훈이었다. 1년 만에 그는 또 번호를 바꾸었다. 엄마, 저예요. 엄마는 아마 제 소식을 보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랑 서연이는 이미 이혼했어요. 집을 팔아서 나눈 돈은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진 빚을 갚는 데 쓰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서연이는 제가 무능하다고 하면서 돈 많은 남자랑 떠났어요. 듣자 하니 잘 지내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남자는 유부남이었는데 얼마 전에는 본처가 찾아와 난리를 피워서 일도 잃었대요. 저는 지금 혼자가 찾아와 난리를 피워서 일도 잃었대요. 매일 몇 대요, 몇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매일 몇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낮에는 배달을 하고 있어요.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엄마가 없는 그 집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예전에 얼마나 못된 놈이었는지, 얼마나 불효자였는지 그때 알았어요. 어릴 적 엄마가 해주시던 칼국수가 자주 생각나요. 그게 제 평생 먹어본 음식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엄마, 용서를 바라지도 않고 감히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저 엄마가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랄 뿐이에요.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꼭 조은하게 잘 지내시길 바랄 뿐이에요. 문자 메시지는 길었다. 글자 사이사이에는 후회와 비참함이 가득했다.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다 읽었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마음속도 마른 우물처럼 어떤 연민도 동요도 일어나지 않았다. 불쌍한가?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그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고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결과였다. 나는 답장하지도 삭제하지도 않았다. 그저 휴대폰을 무음으로 설정하고는 조용히 돌탁자 위에 뒤집어 놓았다. 나는 옆에 노인님이 다 우려진 국화차를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입안 가득 향기가 퍼졌다. 나는 고개를 들어 마당 가득 황금빛으로 빛나는 해바라기를 보았다. 그들은 따스한 햇살 아래 그렇게 자유롭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피어 있었다. 박정숙 이모님이 물었다. 누구야? 한참을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보험 판매원이요. 사연이 꽤나 처량하더라고요. 내 새로운 삶은 그 누구의 참여와도 상관없었다. 그 누구의 용서와도 상관없었다. 그것은 오직 이 햇살, 이 땅,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위해 살게 된 나. 김순자와만 관계가 있었다. 바람이 해바라기를 스치자 그들은 살랑이며 마치 내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는 듯했다. 나는 알았다. 나의 진정한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